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추미애 장관의 그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정말 일단락이 된 게 맞습니까? 글쎄요. 예, 그럼 이제 검언유착 의혹 수사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설왕설래가 오가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저도 변호사, 공판사, 내가 검사도 했는데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이로써 검언 유착 의혹 수사 탄력을 받을 것인지 또 법무부 검찰의 갈등 정말 봉합된 게 맞는지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막전 막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막전 막후 두 분 소개합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OBS의 아들 OCS 오창석입니다. 한 주 빠졌다고 이렇게 아, 하시네요. 네. 자, 한교안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일단락 된 줄 알았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안 나오니까 억울해요?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저도 같이. 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 OBS 보도국의 김민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라색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 말겠습니다.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극단으로 치닫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락이 됐는데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언유착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기존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수사를 하게 됐고요. 예.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보고만 받고 아하. 보고만 받아라, 결과 보고만 받아라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 지휘가 사실상 관철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네. 채널A 기자 이모 씨에 대해서 이제 수사팀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영장이 발부될지가 관심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도 아하. 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예. 만약에 기각된다면 또 한 번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지고 보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 법무부 장관이 하느냐 검찰총장이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이게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맨 처음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결론은 아주 단순한데 그동안 오간 상황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릴 거예요. 저희가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공방이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이게. 네. 예. 그럼 좀 더 실감나게 추미애 장관 또 윤석열 총장 간의 공방을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추장관 역할을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하고 네, 추미애입니다. 윤 총장 역할을 저 MC 장원이 자, 하기 전에 잠깐 좀 저도 약간 변화를 하고 이렇게 일본 사람 같아요. 네.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게 한명숙 총리 사건 때 시작이 됐습니다. 한명숙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 관련해서 수감자죠. 한모 씨가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수사를 요청했는데 또 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다시 할게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동을 했는지를 따지는 건데 그걸 왜 인권감독실에서 하나? 윤리나 인권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세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그럼 대검 인권부장이 사건을 총괄하고 조사는 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서 하고 대검 감찰부가 같이 조사해. 뭐라고? 인권부장이 사건을 총괄한다고요? 분명히 내가 대검 감찰부가 총괄하라고 했잖아. 내 지시를 어기고 지시 절반을 잘라먹고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네. 다시 한번 지시하는데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하라고 배당하라고. 거참 안 통하네. 그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해야지 뭐. 에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석을 두고 또 한 번 부딪힙니다. 이동재 채널의 기자가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수사 자문단을 요청하고, 근데 이걸 또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수사 자문단 소집 지시가 됩니다. 수사팀을 믿지 못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그럼 소집해야지. 얼른. 뭐라고?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한다고? 아니 수사팀에서 끝나지도 않은 걸 수사 자문단이 그걸 들여다본다고? 감히 내 앞에서 법 기술을 부려? 당장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중단하고, 하나 더!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 지휘도 중단하라고 해! 빨리! 아니 이게 아니 내가 총장인데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고? 아야 참 거참. 이렇게 순순히 받을 순 없지. 빨리 우리 똘마 전국 검사장들 소집하라고 해.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있습니다. 또 있군요. 예. 자, 또 있네요. 예, 기네요. 예, 상황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이 전문 수사 자문단 네. 소집은 중단을 하고 이 독립적 특임 검사 도입하자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단칼에 거부를 합니다. 특임검사 무슨 특임검사? 다른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내 수사 지휘대로 해요. 나 분명히 말했어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라고.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시오. 채널A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시를 수용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절대 수용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네. 재밌나요? 네, 좀 길었죠. 통편집. 네. 통편집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무한하게 통편집이라고요. 네가 하죠. 죄송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결국 수사 지휘를 받아들였습니다. 거듭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수용을 할 것을 예상했는지 한번 볼까요, 두 분? 글쎄요, 저 뭐 수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일전에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흔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었죠.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이란 이름을 전 국민적으로 각인시켰던 것이 지난 2013년 국정농단 관련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그렇죠. 관련된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조현곤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조현곤 지검장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 정가윤 의원이 뭐 사람에게 충성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남겼고, 네. 여기서 어떤 올곧은 검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의 좌천성 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 2014년에 대구 고검으로 이제 발령이 났고, 2016년에도 또 한 번 좌천성 인사를 볼 수 있는 대전 고검으로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좌천성 인사를 받았을 경우에 보통은 사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옷을 벗죠. 네, 보통 옷을 벗으라는 신호로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 조직 자체를 쉽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의 직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전에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 갈등이 격화될 때까지만 해도 네.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섣불리 예측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난 8일 날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죽을 것이냐, 사퇴할 것이냐, 아니면 무릎을 꿇을 것이냐, 두 가지 최후 통첩을 했을 때부터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대검에서 양보할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할 때부터 사퇴는 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병조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죄송합니다. 병조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최명길과 그 김상원이 싸울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죽어서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살아도 죽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최명길 사실은 김상원. 사실은 지금 이 선택을 한 게 결국 사는 길을 택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살아서 죽는 길을 택했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결국은 자신의 권한을 어떤 뭐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은 내려놓지만 임기는 끝까지 마치겠다는 사는 길을 선택한 허울 좋은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라 이 말입니까? 뭐 본인의 판단인 거죠. 아, 예. 네, 저는 궁금한 게 원래대로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앙지검 수사를 다른 방식으로 돌리려고 윤 총장은 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 총장에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지검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예. 드는 것이 지금 이제 수사 지휘권 발동 15년 만에 뭐 두 번째라고 하지만은 15년 전에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두 번째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다고요. 그러니까 한 언론사의 기자가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이동재. 네, 어떠한 그 사건을 담당을 해서 유시민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협박 그리고 현직 검사장의 녹취록까지 들려주면서 다 내 뒤에 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라는 협박 강요 미수입니다. 이 간단한 사건을 둘러싸고 이 현직 검사장이 흔히 말하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죄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기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 또 하나가 이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 또 한 번 이제 주진우라는 변호사인데 네. 윤석열 총장이 또 최측근으로 불리는 검사였고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철되면서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왠지 서울중앙지검은 좀 원칙대로 수사할 것 같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그동안 수사를 해오면서 외압을 했다든지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든지 뭐 한동훈 검사장에게 부당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걸었다는 자체가 의아스러운 것이죠. 황 부대변인은 다르게 볼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그 네.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애당초 이 사건은 단순하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다면 신속하고 또 이제 명확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 일인데 다만 이제 사실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이걸 인권부에 배당할 때 자체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지씨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뭐 제대로 수사하는 게 먼저 감찰부터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판단이 스스로 판단은 작용을 했겠지요. 근데 네.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한데 결국 이거를 키운 것은 검찰 스스로와 주변에 있는 정치권들이었다. 아. 결국은 중간중간 분명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앙지검에서 그 해당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 보고하니까 대검에서 일단 그럼 영장에 명시된 범죄 사실 보고하라고 했는데 불응했고요. 중간에 아까 수사자문단 얘기 나왔지만 수사자문단 구성에 있어서도 추천하라고 했는데 불응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사지휘권 법무부에서 작동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감정 싸움으로 만들고 정치권에서는 또 이걸 갖다가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좀 기화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아하. 생각합니다. 자, 갈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좀 언급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뭐 인정이 되죠. 그렇지만 쓰지 않는 칼로 유명했습니다. 이거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천정배 장관 이후에 헌정사 두 번째로 지금 사용된 건데 이게 또 직권 남용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필요했다, 아니면 남용이다. 저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아. 하고 이 권한이 법률로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쓴다는 것 자체를 남용으로 보면 이 권한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동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끌어내려면 자진 사퇴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서는 임기가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견제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남용으로는 저는 볼 수가 없고 굉장히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찰총장이 옥신각신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고 남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썼느냐로 좀 접근하는 네.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 듭니다. 그렇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껏 좀 자제가 됐는 게 수사지휘권인데 그럼 남용의 우려는 없을까요? 저 뭐 개인적으로 당장 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3년 만에 나온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한 건데
다만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 카드를 계속 쓴다면 이런 무기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정도까지만 보여준 거지 이걸 계속 쓴다면 저희가 이제 병도 자주 걸리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 듯이 검찰 내에서도 아마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으로 갈등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검찰청법 8조와 12조의 해석을 두고 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상명하복 관계로 돼 있고요.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반 검사를 지휘하지는 않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독립성 침해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헌 그대로라면 지휘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없는 게 사실인데 네. 검찰청에서는 사실 좀 싫어합니다. 네. 이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문헌대로라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아직 뭐 논란이 좀 계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다른 부의 장관이 산하청장에게 지시를 이행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네. 이 유독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장에게 한 지시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장이 어떤 뭐 특수관계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뭐 예를 들어서 병무청장이 네, 뭐 국방부 소관인가요? 음. 뭐 얘기를 안 듣는다든지 산림청장, 네, 뭐 식약처장 네, 왜요? 싫은데요?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또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외청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어떤 권한을 보장해 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헌법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적 정당성은 대통령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유권자들이 뽑았으니까 그 다음은 법무부 장관, 그 밑에 검찰총장.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사실 많이 내려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교안 부대변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관계에서 누구 어느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겠다. 또 윤 총장이 입장문을 냈는데 또 2013년 국정원 사건은 뭐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걸 갖고 해석이 많은데 자, 입장문 내용이 어떤 거죠? 일단 추미애 장관이 네. 내린 수사 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받아들였지만 수용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질 않았습니다. 아, 역시. 실제 대검 공식 입장도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은 상실된 상태가 됐고 장관 처분에 따라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덧붙였는데 윤석열 총장이 2013년 아까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팀장으로서 네.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현 상황을 에둘러서 비판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얘기도 했었고요. 네. 수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형성적 처분, 어려운 용어까지 써가면서 결국은 입장문을 봤을 때는 조금 앙금이 남아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속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수용했다라는 표현은 없더라도 수용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냥 문구적으로라도 약간 좀 피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굳이 2013년 건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 전에 했었던 말이 뭐냐면 수사에 외압을 받았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정확히는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심했으며 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나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외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른 것이 윤석열 총장은 그 당시 수사 지휘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직급상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수사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좀 어렵고요. 검찰총장이 이 강요 미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 과정에 뛰어들고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제 전문수사팀을 꾸린다든지 독립수사본부를 꾸린다든지 특임검사를 만들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이미 하고 있는 이 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외압을 가하고 있는 거랑 아닌가라는 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마지막 메시지를 넣으면서 나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약간 것입니다. 앙금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오창수 평론가는 표현을 하는데. 네, 뭐 저도 뭐 기분이 좋을 리야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그냥 좀 간단하게 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존경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존경요? 아 그럼요. 일부러. 논평 존경하는 많이 하다 보니까 미사일구를 잘 하시네요. 존경하는 일부러 쓴다는 얘기는 먹인다는 얘기. 되지만 살아서 죽는 길을 택할 거면 아하. 확실히 죽어주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존경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의 명을 문헌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저는 짤막하게 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근데 지금 깔끔하긴 하네. 오며 가며 예, 사실 많이 아까도 많아졌어요. 말씀드렸지만 오며 가며 하는 이분들의 말들이 무슨 무림 고수들 초식 싸움 하는 것처럼 뭐 단어 하나에 무슨 뜻이 있고 그걸까 또 해석을 낳고 사실은 이 모든 걸 바라보는 국민들만 불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건 만약에 패배했다면 깔끔하게 어쨌든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아까 말씀 주신 일단락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적용이 되려면 검찰총장 스스로가 깔끔하게 일단락하고 가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무림 고수의 초식이라고 우리 한교안 부대변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보면 법무부 장관하고 대검 검찰총장하고 계속 진실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거든요. 독립수사본부 이것도 지금 누가 얘기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정리 좀 해주시죠. 어렵더라고요. 예. 지난 8일에 대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다. 건의했다.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하. 네. 하루 뒤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네. 이렇게 덧붙였어요. 어제 우리가 법무부의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공개 건의해달라고 법무부가 요청한 거다. 그리고 독립수사본부 설치도 법무부가 먼저 제안했다. 이겁니다. 야. 그러자 법무부도 반박했습니다. 예. 대검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어서 실무진이 검토는 했지만 장관까지 보고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이게 초식 싸움 같네요, 이해했습니다. 진짜로. 와. 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무부에서 독립수사본부를 제안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대검에서 없는 말을 지어서 했을 리는 또 없을 것 같고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되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려요. 네, 추미애 장관은 독립수사본부를 왜 거절했을까요? 어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은 애초에 본인이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으니까 예. 추미애 장관의 의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수사본부를 꾸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특임검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수사본부를 꾸린다는 것 자체가 서울중앙지검팀에 있는 사람 누구, 또 서울고검장, 김영대 고검장 데려와서 또 누르고 그러니까 합쳐지는 것 자체가 이미 특임검사의 형태예요. 네. 근데 이 특임검사의 형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승인을 할 거였으면 미리 그냥 특임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독립수사본부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내용과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할 거였으면 미리 받았을 텐데 안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협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말이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를 느꼈을 겁니다. 대검 관계자의 검찰과 법무부 내에 있는 검찰 출신 또는 검찰들이 서로 나 모르게 물밀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아. 없었고 조금 더 심하게 조금 얘기하면은 쿵쿵 짝짝쿵.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 안에 동독에 그 흔히 말하는 스파이만 2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이 많았어요. 예. 그만큼 많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법무부의 나의 지휘에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검찰 출신들과 또는 검찰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계기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평론가님 말씀 세게 좀, 세다는 좀 거죠, 위험합니다. 그렇죠? 사실 위험한 위험합니다.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건 네.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고 네. 내부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추미애 장관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는 해명들이 사실은 스스로 본인들이 허술한 조직임을 갖다가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입장문 가한 유출에서도 보좌진 뭐 실무진 탓을 하고 이것도 지금 관계자들 따르면 한 6일부터 8일 이전에 6일부터는 실무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거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엄중한 상황을 가지고서 실무진이 만약에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다. 그럼 이건 사실은 실무진들이 스파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장관이 제대로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또 이럴 비난을 수도 받아야 있겠네요. 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건 사실은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실무진에서 검토되던 내용을 마치 상대방이 합의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원구성 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도 되지 않은 가안을 갖다가 이미 합의가 된 안처럼 언론들의 언론 플레이를 했듯이 네. 아, 그런 그랬어요. 식으로 한 거를 갖다가 받아들인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무부 내에서 뭐 그 장관도 모르게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저는 이거는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참 복잡하네요. 네. 독수공방, 뭐죠? 독립수사본부 공방. 좋습니다. 아 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독수 공방도 문제지만 네. 또 가한이 유출됐다. 이것도 또 사실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일단은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유출돼서 논란됐던 거 정리 좀 해주시죠.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네. 우선 8일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독립수사본부 건의를 거부한다고 네. 추미애 장관 쪽에서 언론에 알림 메시지를 아하. 보냈습니다. 2시간쯤 뒤에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열린민주당이겠죠.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배포한 것과는 좀 다른 알림 메시지를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어허. 이게 발단입니다. 네. 야당인 이제 통합당에서는 일종의 가안이 있다. 권한이 없는 최강욱 대표에게 유출됐다. 더 나쁜 국정농단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들어서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이제 대화 내용 같은 걸 캡처해서 해명하기에 나섰는데 네. 추 장관이 지시한 메시지는 법무부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공유가 됐고 이후에 법무부 간부들이 논의된 별도의 메시지가 올라와서 추 장관이 그것도 다시 하겠습니다. 이후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 메시지가 올라와서 네. 추 장관이 본인이 지시한 것과 별도의 메시지가 올라온 거 둘 다 좋다. 둘 다 좋다. 이렇게 공개 승인을 했다고 가안은 없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시각도 좀 있는데요. 어떤 거죠? 추 장관의 비서진, 보좌진 쪽에서 그냥 좀 성급히 먼저 돌렸다. 이게 핵심 아니냐. 오히려 이런 법적 관계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보이지 않는 기구가 있는 게 아니냐. 또 통합당에서 최순실 사건이다 이거. 그렇게 봐요? 제2의 진짜 그렇게 국정농단, 봐요? 뭐 저는 사실 제2의 국정농단 이거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최순실 사건도 처음에 이제 문고리 3인방과 이른바 네. 문고리 3인방과 이제 문서 유출, 뭐 이제 말씀 자료 작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 사실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해명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내놔왔던 것도 웃긴데 초안 작성 과정에서 유출됐다. 그러면 끝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죠. 아직도 장관이 조직을 장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혹은 A안, B안 모두 내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B안만 나갔다. 그러면 그 시간에 A안, B안이 다 나왔어야 되거나 아니면 다음 날까지 보안 유지가 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걸 갖다가 최초로 페이스북, 그러니까 SNS에 올린 게 또 최강욱 대표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검언유착 초창기부터 계속 등장했던 인물이잖아요. 어쨌든 그 제보자 지 씨와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언급이 됐던 분이고 또 어찌됐건 이제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한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퍼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고 나서는 다음 날은 최민희 의원에게서 퍼왔다. 다른 의원을 같이 뭐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의 무게를 본인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저희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어디서 인터넷에서 혹은 SNS에서 글을 하나 퍼올 때도 되게 조심스럽고 팩트 확인을 한 뒤에나 퍼오는데 과연 공당의 대표란 분이 그냥 퍼오고서 문제가 되니까 그 이 엄중한 사안을 내리고 나서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올바른 네.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팩트하게 나지 않고 SNS 올린 오창석 평론가님. 네. 올리셨나요? 제가 가끔씩 뭐 그럴 경우가 있었긴 SNS 한데.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올리신 줄 뭐 알고. 많이 하다 보니까 호사다마라는 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어떻게 있는데 보세요? 예. 일단 뭐 말씀하셨듯이 그 SNS를 흔히 말하는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고 정확한 팩트 체킹을 하지 않고 퍼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잘못했다, 실수다라고 전 얘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거를 이제 국정농단 사건, 뭐 지금 이제 최서원 씨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 최서원 씨와 관련돼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확전이 아닌 것인가. 왜냐하면 커졌다? 결국은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입수해서 문구를 고친다든지 문장 전체를 뒤바꿔버린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받았다라고 해서 국정농단이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렵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최민희 의원의 SNS를 보고 가져왔다. 이건 실수라고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시점도 맞지 않았던 것이 법무부 알림이 이제 7시 때였고 네. 최강욱 대표가 이제 올린 것이 10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시간 자체도 만약에 6시에 올렸다. 이러면 뭐 사전 유출이라든지 차이 꽤 나네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이미 거의 한 3시간 뒤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전 유출이라든지 뭐 국정농단까지 비화하기엔 좀 무리가 따르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하도 이 법무부와 대검 총장이 공중전을 벌이다 보니까 이 같은 논란이 왜 시작이 된 것인지 그 본질이 사라져버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될런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수사, 의혹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수사나 판결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기까지의 과정이 국민들한테 보기에 공의, 믿음을 줄 수 있어야지 그 수사와 판결도 같이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이 과정들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명분으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문제들이 다 겹겹이 쌓여서 사실 신뢰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 어느 과정에서도 거꾸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검찰이 일련에 해왔던 행동들이나 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안 될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남겨두었다. 사실은. 어느 쪽으로 어떤 식으로 판결이 안 될. 예를 들어서 이게 허위였든 혹은 정말로 검언유착이 있었든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나든 간에 국민 간의 분열을 또 만들어 놓고 아까 MC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소모적인 논쟁 사이에서 본질은 사라졌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밝혀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이제 A+라는 내부 네. 게시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남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신뢰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고 증거가 없이 뭔가 정황적인 내용으로만 이제 결과로 끌어간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미 기소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는 결과나 증거나 확실한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지 않다면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수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네. 아니라면은 다시 국민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일이 검찰 개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아직 설치 여부가 불투명해요. 반대하죠, 미래통합당은. 네, 아직까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애당초 공수처법 통과 자체가 사실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검찰 개혁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이 만약에 진짜 실제로 한동훈 지검장이 관련이 있다. 그리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나오더라도 그럼 윤석열 총장이 제19 감싸기 한 거 맞네?로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관계가 없으면 뭐 상관이 없겠다마는 그렇게 만약에 제19 감싸기가 드러났다라든지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앞으로 계속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딸과 아들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조 전 장관의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 웅동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전인망식 수사, 모든 걸 털어내는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결과가 만약에 무죄로 나왔다.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좀 더 남아 있어. 사실상 예, 아직까지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1심의 판단은 그런 거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검찰이 칼을 들고 마구 휘둘렀다라는 것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이유가 검찰이 이 기소권이라든지 이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걸 남용해서 누군가를 제거하는 데 쓴다라든지 남용, 오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까지도 한동훈 지검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나온다라면은 검찰은 개혁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7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될까요? 어떨까요, 김민지 기자? 인사요? 좋죠. 미안해요. 인사. 네, 죄송합니다. 아마 할 겁니다. 할 거고 해야 되겠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평론가님께 잠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 법무부 장관이 본인들 조직을 갖다가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내부에서도 아름아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이미 다 구분이 끝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인사를 할 텐데 저는 아까 검찰개혁 말씀하실 때도 덧붙이고 싶었고 이런 인사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 보기에 과연 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국민상과 어떤 직결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추미애 장관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검사든 다 똑같은 검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검사는 누구 편이고 어느 검사는 누구 편이고 이것만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인사를 하면 또 다시 그렇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우리 검사 내에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와 라인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만 같이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7월에 아마 검찰 인사를 할 텐데 그 인사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언 유착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 개혁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까지 저희는 눈을 똑똑히 뜨고 계속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기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요. 아직은 모두 후보, 내정자입니다.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또 서훈 국정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자,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자, 외교안보 라인이 화려합니다. 자, 이번 대표 오늘 왜 이러나? 자, 한마디로 외교안보 라인이 화려한데요. 이번 대북 외교 라인 어떤 점이 두드러져 있습니까? 네, 일단 박지원, 이인영 내정자 그리고 네. 임종석 특보 모두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 추진력, 소통력, 정치력을 갖춘 중량급 정치인들 전면에 내섰던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남북 대화의 산증인들을 모두 모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자, 이번 내정자들 가운데 가장 주목해서 본 인물. 자, 한 분씩 한번 짚어볼까요? 뭐 역시 단연 박지원 박지원 의원. 국정원장 네. 내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떨어뜨릴 생각입니까? 미래통 합당에서? 떨어뜨리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가는 인사청문회는 없으니까요. 다만 아유, 뭐 왜 그래요? 부적격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눈에 띄는 인사 있습니까? 뭐 저는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 오. 다시 돌아온 거 보면 정치적으로 좀 약간 함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뭐 나머지 분들이 어차피 요새 자주 보던 분들이라서 주목은 안 하고요. 워낙 자주 보던 분들이라서.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총선 때 잠깐 나오긴 하셨지만 정계 은퇴 선언하고서 다시 돌아오신 거라서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기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깊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존의 외교안보 라인 가운데 통일부 장관만 사퇴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해전문 인사 아니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이 라인업을 어떻게 보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은 뭘까요? 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강행한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짜 실제로 있던 사람들이냐 돌아갔으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임명했을까? 결국은 남북 대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도의 연륜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 대선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굉장히 전향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섰던 미국 대통령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당장 바이든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요? 아니,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남북 관계가 모두 제로 시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직전에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걸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고사 작전으로 실제로 갔었고 당시 북한은 더 위협을 하면서 생존권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대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기조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까지 우리 정부는 뭔가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인사라는 자체가 사실은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는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 벌써 바이든이 대통령 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뭐 결국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거의 뭐 이런 마인드 가지고서 조롱. 아닙니다. 저는 해병대 존경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특전사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존경한다는 표현을 이상한 데서 쓰시네요. 존경합니다. 추미애 장관을 존경합니다. 다 존경합니다. 소유자가 선거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네. 아마 저는 이해는 갑니다. 아, 이해는 그러니까 뭐 갑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대북 정책도 그렇고 이제 와서 사실은 이런 기조를 바꾸거나 교체한다면 뭐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물론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아마 좀 조급함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시간은 2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인영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은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아마 쉽게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의원 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뒀을 거고 앞으로 남은 2년이란 기간 동안 결국은 우리 편 그리고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뭐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북한이 우리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폭발을 하고 이 거친 말들을 내뱉어내는 상황에서 1기에서 2기 외교 안보 라인으로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1기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평가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단편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상황이 좋지 않죠. 그 협력사무소도 폭발을 했고 결국은 2018년에 그 따뜻한 느낌이 지금 2020년에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따져보면 지난 2년간 직접적인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서는 사실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사실 최악으로 치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2년간 어쨌든 평화를 위한 노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였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정자 한 명 한 명씩 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얘기가 좀 있었는데 특별 보좌관의 이름을 올렸어요. 왜 장관이 아니고 특사에 올랐죠?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현역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을 했죠. 네, 정계 은퇴 선언을 해버렸죠. 네. 시민단체 활동으로 아하.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이걸 뒤집기라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의 나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북 특사는 또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또 대통령의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정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활동 행보가 다 공개가 돼요. 공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대북 특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개하면 좋겠지만 몰래 갔다 와도 됩니다. 그래도 그 대북 특사라는 이름 자체가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전달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인데 왜 같아요? 이인영 의원이 대북하고 뭔 관련이 있습니까?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오랜 관심이 이력으로 좀 관심이 나와 있는데, 있었다고요? 예. 예. 우선 20대 국회 임기 4년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모두 활동을 외통위, 했습니다. 예. 21대도 지망을 해서 외통위에 배정이 됐고요. 민주당 통일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예.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냈습니다. 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대북 제재가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뭐 남북 간 가능한 협력 사업들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관료 출신 조명군 장관이나 학자 출신 김현철 장관이 관료의 사회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거나 그렇죠. 뭐 통일부를 장악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 필요성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좀 얘기했던 것처럼 김현철 전 장관이 책임에 비해서 권한이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래서 아마 정치인 출신을 발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현철 장관 때 이제 권한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권한이 늘어나거나 없던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통일부를 정치인 출신 인사가 가서 어떻게 장악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행정부처의 전문가를 등용해야 된다는 얘기에 의견 동의하면서도 전문가. 네, 결국은 이 행정부처 산하들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그 결과로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독려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학자나 교수 출신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탁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박지원 전 의원을 이 국정원장 자리에 내정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제일 놀라웠습니다. 이 박지원 전 의원이 누굽니까? 이 한때 별명이 문모닝이었습니다. 문모닝이었죠. 네, 19대 대선 때였죠. 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그때 당시 후보자였죠. 어마어마하게 정말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정말 아팠어요. 아팠어요. 네.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 가장 껄끄러운 인물일 수도 있는데 이 국정원장 자리에 임명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뭐죠? 그 박지원 후보자 내정된 날 사진 한 장이 좀 화제였는데 네.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네. 때 그 새 대표 뽑는 전당대회에서 2위한 박지원 후보가 1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는 당 대표 선거인데. 사진이었어요. 와. 근데 그 사진 찍은 뒤로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박지원 후보가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으로 옮겨갔거든요. 네. 두 분 악연이 어느 정도였냐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지원 후보가 하도 뭐 친문재인 죄송합니다. 친노무현, 네. 친노가 당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너무 해대니까 네. 문재인 후보가 친노 비노 좀 그만 좀 하라. 아하. 가장 저질 토론이다. 아하. 이렇게 발언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직접 이번에 박지원 후보자로 가닥을 직접 잡았다고 해요. 직접 예. 잡았다고요. 아무래도 임기가 채 2년도 안 남았으니까 성과나 평가에 민감할 수 없는 시기고 뭐 박지원 후보자의 남북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 그만큼 뭐 치밀함, 능숙함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뭐 승부수를 띄웠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방송을 자주 같이 했는데 방송 계속 같이 해 이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바로 예정이 돼가지고 같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 제가 그걸 왜 합니까? 국정원에서 이렇게 OBS를 스카웃으로. 사랑합니다. 자, 앞서 언급을 좀 했는데 대북 관계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결국은 대북 문제는 우리하고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일본 다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미를 잘 풀어갈 인물은 누군지, 일본을 잘 풀어가는 인물은 누군지, 또 기존으로 커버 가능한지 이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글쎄 일단은 뭐 정부에서 대일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일본과 관련된 사람이 이낙연 의원이 있습니다. 당내 인사는 도쿄 일본 특파원도 쪽입니까? 있었고 예. 일본과의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본과 경제가 또 안 좋아졌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었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대미 관계겠죠. 대미가 중요하니까요. 대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대미 관계 문정인 외교특보가 있긴 하지만은 네.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입장을 바꾸긴 좀 애매해요. 오히려 사실은 문정인 외교특보가 잘하고 있었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강경한 메시지는 정부에게 용기를 내서 미국 눈치 말고 돈치 보지 말고 해라. 그 얘기를 사실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외교안보 특보가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아하.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미국도 움직여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만 공격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미를 움직이기 위해서 남북이 만나서 남북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은 아하. 결국은 이 판에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좀 친미 쪽 많지 않나요? 뭐 미국과 이번에 연락이 되는? 당선되신 분들 중에 이제 뭐 아. 박진 위원장 같은 박진 의원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외교통상위원장 하면서 또 미국하고도 특별한 인연을 쌓으셨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번 인사 보면 이제 서훈 그리고 정의용 이 두 분이 아마 좀 사람. 외교 관계를 좀 많이 키를 잡을 것 같고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북한과의 북한 대화 관계죠. 뭐 이런 예. 쪽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정의용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워싱턴에서 좀 너무 좌파적이다, 친북적이라는 인식을 좀 희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아.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튈지 그리고 과연 아까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시그널대로 움직일지 네. 불과 지난주만 해도 지금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과연 단순히 이걸 서훈과 정의용 두 사람이 과연 이 대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대일 관계도 사실은 북한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특보라는 거는 사실 북한과의 관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외교 문제에서 그렇죠. 사실 대일 관계도 지금 시급히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인 거는 분명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뭐 사실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조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기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번 인사가 그냥 북한 대북 관계에만 좀 치중된 건 아쉽다.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얘기를 했는데 이 와중에 비건 미국 대북측 특별 대표가 2박 3일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뭐 좀 성과가 있습니까? 누굴 만나고 갔어요? 첫날은 오후 늦게 와서 늦게 와가? 코로나19 검사를 했고요. 닭 먹고 네. 뭐 그러던데요. 둘째 날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이제 한미 북핵수석 대표 협의를 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예방했고요. 어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포함해서 여러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만나서 논의를 했고요. 둘째 날 이제 주요 발언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한다. 이렇게 지지한다. 밝혔습니다. 어허. 마지막 날에는 이제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러 청와대를 갔고요. 네.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곧바로 일본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당국자들을 만나서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나오는 얘기 정도가 비건은 비건이 아니었네 정도거든요. 2박 3일 동안 닭 한 마리 칼국수 먹었 얘기. 저도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거밖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정말 논의가 없었을까요? 그냥 갔습니까? 글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건이 마지막에 발표한 입장문이 원래 기자들과 언론에 배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한 문장이 있었던 것이 대화 없이 행동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죠. 네. 남겨뒀는데 그 부분 자체가 대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시작하자라는 해석으로도 좀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비건 대표가 와서 과연 직접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도 사실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향 파악 정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챙겨서 분명히 미국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가장 관심사가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느냐, 열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윤건영 의원이 10월 북미 회담을 언급을 했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뭐 일단 미국 대선 결국 이거 그 북미 정상회담을 예측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11월에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서 뭔가 이벤트 카드로 이걸 쓸 수 아하. 있다라고 예측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과거 그때 그러니까 지난 하노이 회담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의 키는 무조건 사실 미국이 쥐고 있거든요. 지금 네. 북한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 저희를 뭐 이렇게 도발이나 협박을 하면서 그 카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 카드에서 얻어낼 걸 지금 찾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하노이 회담 때도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고서 지금 지났지만 결국 내용물이 없으면 아무리 만나서 그걸 만약에 저희가 운전자론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여서 만들어낸다 한들 아무리 대통령이 윤석열 추미애 모아서 협력하라고 해도 안 하면 끝인 거잖아요.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네.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만나반들 서로의 앙금만 더 키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직전 해야 되니까 10월 달이라는 겁니까? 네. 아.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직전에 뭔가 크게 한 바퀴를 돌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8월 15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역사적인 광복절 어. 그날 기념해서 남북이 만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네. 날짜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도 황교안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시 한번 평화 선언합니다라는 이런 선언에 그친다라면은 네. 사실은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정상회담에 만나서 그럼 일단 이 철로 복원을 하겠다 해서 실제로 뭔가를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동성이 있는 결과로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나저나 뭐 일을 좀 하려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박지원 전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고 특히 대북 송금 관련해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정이 궁금합니다. 청문회 일정. 청와대가 일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랑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각각 내정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로 보낸 게 지난 8일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20일 안에 경과 보고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7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27일요. 통합당 경우에는 이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벼르고 있는데 문제는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그렇죠. 예, 기소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 이런 과거 행적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네. 박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 때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인사청문회법 도입 전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음. 네,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는 많이 활동했지만 본인 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정말 떨어뜨립니까? 제가 원내대표라면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오, 근데 이제 그래요? 대북 송금 말씀하셨는데 대북 송금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결국은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국정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때 그런 대북 송금까지 하면서 취했던 입장들이 변화가 없다면 향후 2년간의 대북 기조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그게 더 큰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 맡는 게 과연 합당한가? 아, 그런 국정원 생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직무 페이지가 있는데 그 어디에도 사실은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나 대화의 국정원장의 역할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샌가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어떤 국정원장이 어떤 본래의 목적보다는 북한과의 대화에 앞장서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비춰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박지원 전 의원이 거기에 맞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전 의원 존경하십니까? 존경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어쩔 때 이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외교 안보 라인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현재 네. 이제 그 수석 부의장으로 있죠 민주평통에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미국과 협의하지 않아도 될 사안은 과감하게 추진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업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이 협의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어떠한 동의와 전제가 필요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어떤 타격을 받지 않고 남북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미리 신호를 좀 보내서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 외교 안보 라인 2기가 해내야 할 가장 막중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외교 안보 라인이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외교 안보에 어벤져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또 평화가 또 되고 또 북미 회담이나 또 이런 게 잘 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몰라도 그만이지만 알고 나면 다시 보이는 정치판, 정치계 부록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을 파헤쳐보는 시간, 막점 맞고 별책 부록. 자, 오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박지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대표 1번, 원내대표 3번, 비상대책위원장 3번, 4선 국회의원까지 정치 9단이 뭡니까? 합의 11단의 정치 통입니다. 9단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네, 네, 근 30년을 정치 일선에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정치 구단의 용어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저기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여기 우리 막점 막고도 딱 출연할 뻔했는데 그새 국정원장 내정이 되면서 더 이상 부르지는 못할 것 같아 초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별책 부록에서나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의원 혹여나 이 방송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인입니다.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김민주 기자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1942년 독립운동가 박정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72년 동서양행 뉴욕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시작했고요. 네. 1992년 민주당 제14대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당선돼서 정치인의 삶을 시작했고요. 97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맡고 다음 해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자의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2002년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계에 오래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이분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팬도 많고 안티도 엄청 많거든요. 자, 정치권의 평가 한번 여당 야당에서 한번 봐볼까요? 여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지난 새정치민주연합 이 문재인 현 대통령과 당시 당권을 다툴 때 나왔었던 발언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후의 과정이라든지 대선까지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게 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대선 이후에 또 국민의당이 다시 분열했다가 지금은 다시 국민의당 돌아오는 이 사이쯤에 네.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또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부터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이 아니었나라는 이런 야당의 비판을 들을 정도로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갔었던 것이었고 수많은 방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역시 비슷한 논평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김현철 장관이 사표를 쓸 때도 전직 통일부 장관과의 모임에서도 박지원 전 의원이 갔어요. 또 조언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돌아온 식구로 맞이하면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평가하는 뭐 여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봅니까? 뭐 이 분야 워낙 오래 하셨고 사실은 또 얼마 전에 방송에서 8선 같은 4선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맞아요. 예. 낙선 이후에도 방송 출연을 하시면서 박지원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더 보도가 많이 되고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떨어져서도 9선 같은 4선 같다 그런 얘기가 좀 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도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는 국민의당으로 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조금 좀 다르다. 물론 뭐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시절에 다툰 건 있었지만 이제 사실은 그건 내부적인 문제였고 그 이후에 사실은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셨고 또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플 때도 있었고요. 네. 좀 얄밉죠. 너무 그 핵심을 얄미워요? 좀 집어내시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얄미웠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송계 꿈나무로서 존경합니다. 그렇게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참 많이 존경합니다. 방송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이 박지원 전 의원의 별명들을 좀 살펴보면 정치 구단, 네. 꾀돌이, 쪽집게 이 별명만 보면 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박지원 전 의원의 어린 시절 별명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 별명이 어렸을 때 박쥐였습니다.
박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 한다고. 박지훈. 혹시나 네. 박지훈 나면 또 저같이 박쥐가 아니었나 별명이. 아, 이 쉘터를 둥지를 자주 일로 옮긴다. 갔다가 절로 갔다 날라다녔다 뭐 이렇게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아, 아니겠죠 아마도.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닙니다. 네. 혹시 저도 꾀돌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도 네, 어렸을 때도 사실은 이런 뭐 촌철 살인이라든지 네. 현상을 파악하는 부분이 좀 탁월하지 않았을까. 이게 갑자기 생겨나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네. 깨돌이 스머프. 네. 네. 자, 아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네. 바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야당 원내대표가 어릴 적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아. 어릴 때부터요. 네, 오. 이 독립유공자인 아버지의 이야.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이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고요. 유년 시절부터 국회의원, 그것도 야당 원내대표가 꿈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TMI이긴 한데 워낙 좀 어릴 때부터 유약하고 마르고 머리는 커서 이 가분수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이런 별명 좀 합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확인된 거죠. 확인된 거죠. 가분수. 네, 이때는 가장 재치 있는 별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가분수. 수학적 별명이네요. 네. 어쨌든 간에 꿈이 대통령이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 이거는 뭐 이뤘습니다. 벌써 이뤘고요. 좀 시간은 걸렸지만 또 잠깐 또 다른 길도 가기도 했는데 음. 아마 그 길을 계속 갔으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0억 원이 넘는 재력가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이 사업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릴 적부터 꿈꾸던 이 정치인의 길을 걷는 대신 회사원으로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사회생활을 한 후에 이 동서양행의 뉴욕 지사장에 임명이 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좀 특이한 사업을 합니다. 가발 사업을 해서 가발 사업. 대박이 났습니다. 아. 큰 성공을 거뒀고요. 그때 번 돈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얼마나 벌었기에 네. 1970년대 번 돈을 갖고 지금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맨하탄에 뭐 빌딩 5채를 보유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은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요? 네. 네. 와. 지금 시세로 맨하탄이 진짜- 아니고 맨하탄. 맨하탄. 지금 시세로 1,000억 원 넘는다고 하는데 네. 근데 한 토크쇼에 나와서 지금은 정치하면서 다 팔아먹었다고 아, 그렇게 팔아먹었군요.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7월 8일에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은 박 내정자 본인 명의 재산 현재는 17억 7,38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많이 말아먹었네요. 천억에. 말아먹었다. 말아먹은 거죠 이 정도면 정말. 만약 사업을 했으면 더 뭐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정치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정치계에 들어오게 된 겁니까?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 있었죠. 미국의 한인 연합회 회장을 또 지냈었고 네. 박지원 의원이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미국 생활에 대한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아마 네. 이 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이 계속 살아 있어서 현역 정치인들이 미국에 가서 뭐 했다. 이런 것들을 금방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했었던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을 굉장히 불편해했다, 기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전히 정보력이 좀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 미국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고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연구소도 같이 세우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과 쭉 함께 이제 정치 인생을 걸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992년에 정치 입문을 했습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요, 문화관광부 장관, 비서실장, 뭐 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보냈는데 혹시 각자 기억나는 사건, 장면 하나씩 한번 뽑아볼까요? 뭐 자, 예. 이번에 박지원 전 의원이 이제 국정원장 임명된 것도 아마 같은 장면을 기억하고 계셔서 그럴 것 네. 같은데 아무래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특사로 활동했던 아하. 그 당시의 그 모습이 어쨌든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전임 대통령들이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사실 북한과 누가 대화가 될 것인가 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이 박지원 전 의원이다. 네. 이것도 사실은 그때의 이미지들이 지금까지 아마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유주 기자님. 저는 이제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구속됐다가 그때 특별 사면 조치로 나와서 당시 통합민주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선됐어요. 네, 그래서 18대요. 다시 민주당 돌아왔습니다. 와, 대단하죠. 오성평 농가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잠깐 정치에 몸담았던 이유도 박지원 전 의원 때문이 아닌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공동 탈당하면서 네. 사실상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그 당시에 국민의당 세력이 모두 탈당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세력이 한 번 완전히 이제 갈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뭐 보도 아직도 남아 있겠지만 뭐 새누리당이 200석을 얻어서 개헌하고 영구집권할 것이다. 뭐 이런 두려움에 저는 정치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 어떤 의협심이라고 하죠. 내가 맞겠다. 나라도 하겠다. 내가 막을 수는 없었죠. 제가 권한이 능력이 없었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박지원 전 의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수첩입니다. 아, 그렇죠. 이 권력은 정보에서 나온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는데 주변의 모든 정보들을 다 일일이 꼼꼼하게 수첩에다가 적는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김민주 기자 평소보다 화장 짙어 뭐 이런 거 예. 자, 예, 황교안 언제 존경한다고 표현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모든 네. 정보서부터 이 소소한 단상까지 이 수첩에다가 다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1년에 그 기록하는 양이 수첩 20건 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 법사위 때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국방부 법무관으로 일을 할 때 그때도 수첩을 잠시 어디에 놓는데 깜짝 그 수첩 찾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 수첩 여기 안주머니에 넣었던데 그걸 좀 잃어버렸든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네. 청문회에 못 들어가는 법사위에 못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아. 그 나중에 보니까 그만큼 수첩이 정말 박지원 의원한테는 중요한 것이었다. 또 항상 또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인터뷰 보니까요. 아마 수첩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 하여튼 뭐 너무나 이 수첩 뭐 또 달변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017년도에 대선 할 때죠. 2017 대선 때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문 대통령을 매일 아침마다 문모닝 하면서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되니까 계속 또 칭찬을 매일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 가서 그래서 문 땡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평가 계속 바뀌어요. 그 당시 이제 대선 때 얼마나 이 문재인이 삼음절에 집착을 했는지 네. 국민의당 그 대선 캠프 유세 마이크 잡고 문재인이 되어야 나라가 바뀝니다라고 말 실수를 할 정도로 머릿속에 온통 그냥 문재인만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안철수 유세가 가지고 문재인이 꼭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 영상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영상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 얘기만 하니까 본인도 헷갈리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저 생각나는 게 수첩 얘기. 저도 선거할 때 수첩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지나가다가 선거할 때 지역구의 사람이 응원합니다라고 해서 바깥에서 이 자양강장제를 건넸다고. 네. 근데 돌아와서 캠프에서 그 보좌관이 이제 받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잡고 고맙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제가 선거 나가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실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차에 타서 이제 보좌진이 아니, 바쁘신데 그거 왜 물어봤냐니까 이 작은 것도 기록해야 되고 이분의 지역 민원도 들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걸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이상차기는 어땠는지를 다 기록해둔다.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수첩에 기록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박지원 의원 스스로가 기억하지 못할 부분마저도 다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 수첩 안에는 거의 박지원의 인생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슬쩍 있어요. 봤는데 네. 모르겠어요 무슨 글을 하는지. 암호가 되는 거 알 수가 없어요. 20년 전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자, 우리 어떻게 또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네. 이제 그 국회 계단 앞에서 그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정당에서 한창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삭발투쟁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 그리고 사실은 조금 유명했죠. 기억나요.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진짜 좀 그렇다라고 네. 했던 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말 하면 안 되고 삭발하면 안 되고 단식하면 안 된다. 이거를 그때 다 했다. 머리는 삭발해도 난다. 네. 그런 얘기도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정말 아슬아슬 줄타기 폭탄 발언도 잘하고 또 사이다 발언도 잘하고 줄타기 명인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 소식에
평가가 많이 갈렸어요. 특히 미래통합당은 조금 안 좋아 보여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적절치 않다. 대북 송금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국정원장의 과연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지가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정보위 활동을 해서 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 정보원이다. 네. 네. 근데 메시지가 간결하면서도 명쾌하면 대변인을 시키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력은 국정원에 있어야지 정보력이 탁월하다고 정보원장을 시키는 건 아예 말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보위 활동에서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 그러면 모든 상임위원장이 본인 상임위를 여러 번 하면 그 상임위의 부처 장관이 돼야 되는. 사실 이거는 박지원 의원의 국정원장 적합도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어떤 자리에 갈 때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만한 해명, 어떤 설명을 덧붙여야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국민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뭐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원들과 또 소통도 잘 될 거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대북 관계에서 역할을 하든 정보 수집의 역할을 할든 간에 어떤 국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정보원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가장 최선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뭐 국회 뒷얘기는 좀 있나요? 이제 여권에서는 박 후보자 예. 미국 네트워크가 뭐 아, 넓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하는데 미국. 그때 뉴욕에서 일을 예. 처음 시작했을 때 뉴욕 한인회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채찍꾼으로 많이 오가다 보니까 꾸준히 교류를 하면서 DJ를 존경한다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아하.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대통령 바뀌면 그러면 예. 좋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바이든.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바이든은 바라는 게 야권에서도 아닙니다. 남북 네. 관계에 있어서는 네.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게 한미 관계 중시파로 통하기도 합니다. 자 이쪽 반응도 궁금해요. 북한은 어때요? 박지원 일단 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굉장히 비판적인 아, 반응을, 북한이요? 네, 네. 내보냈습니다.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네.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6.15 시대에 평양을 방문해서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노죽을 부리던 이 연극쟁이가 우리와 연고 관계를 자랑거리로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해 먹을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한 수작을 늘어놓고 있으니 그 꼴이 더럽기 짝이 없다. 라고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근데 비난인데 네. 이 정도면 칭찬 같은데 세상 같기도 해요. 평소에 하는 요 연기에 비하면 앞에 부분이 더 심각한데 그 앞에 부분 네, 빠진 근데 거. 비난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6.15 시대 평양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연고 관계가 있었던 사람 이것이 정치적 자산이 된 사람이에요. 네. 이건 괜찮네요. 세계는 인정을 한 부분인 거거든요. 괜찮네. 사실은 저도 이제 황교안 부대변인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어쨌든 국정원장은 국가 최고의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다룰 사람이 가는 것이 맞긴 하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국방부도 사실은 이제 민에 의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 국방부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도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국정원장도 국정원 출신 아닌 사람이 와서 민의 통제를 한번 받을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72년 이우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또 북한으로 가서 갔다 왔죠. 김일성 전 주석을 만나고 7.4 공동성명 이끌어냈죠. 그 이끌어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정보에서 가장 고급 정보는 대북 관련된 정보가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또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자, 박지원 전 의원 올해 나이가 79입니다. 곧 8순이 되는데 자, 정치인으로서는 뭐 다 해본 것 같아요. 대통령 빼고는. 자, 국가정보원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다음 꿈은 뭘까요? 제가 슬쩍 물어보니까 토크쇼 뭐 그렇게 말씀하시긴 역시 예, 토크쇼 사회에 뭐 말씀하시는데 뭐 하고 뭘 남은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매번 말씀하셨던 네. 것이 이제 평양 특별 대사가 되고 싶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얘기가 많이 남겼었죠.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인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이 남은 꿈이다,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이 국정원장을 수행을 하면서 만약 에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수행을 하면서도 대북 관계에 대한 진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임기가 끝난 후에도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두 시간씩 조깅을 하면서 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거져 나올 것이 없고 앞으로 이 건강함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건강함을 당기고자 노력을 많이 할 아우,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뭘 또 저도 하고 뭐 싶을까요? 30년 넘게 정치를 하신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선배님이시고 방송계도 정치 선배고요. 근데 그런 박지원 정치 노객의 꿈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예. 그 순수성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을 거고요. 또
분명히 그 지난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화해 무드로 만들었던 그때는 아마 본인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영광을 아마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싶다라는 분명히 그 꿈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 꿈은 모두가 아마 국민들이 바라는 걸 겁니다. 남북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을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도 어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결국은 마지막 어떤 공식적 인생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모두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외교 안보라인 인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그 놀라웠던 인사만큼 또 놀라운 결과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윤 총장이 이게 사퇴 대신에 지휘 수용을 했는데 그러면 식물 총장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아무래도 또 힘이 많이 빠지겠죠. 7월 달에 또 인사까지 나오고 나면 아무래도 대거 무게감 있는 대거? 수사는 앞으로 하지 그죠? 말라는 거고. 근데 사실은 뭐 매번 이제 파격 인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정권의 검찰 인사는 늘 파격 인사였어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던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을 때도 파격 인사였어요. 난리 따지고 났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기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총장이 됐죠. 됐다. 이것도 파격 인사예요. 파격이고. 그러니까 검찰 인사는 늘 파격 인사였기 때문에 이번 정부를 통해서 네, 뭐 새삼 새로울 건 없지만 다만 예를 들어서 뭐 걱정하는 부분,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수사가 중단이 된다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 발생하면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까지는 비화가 되지 않고 그냥 인사는 그냥 법률에 따른 정기 인사입니다. 근데 이 리더십은 좀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3등 돼버렸어요. 조금 식물 총장이 될 수는 있지만 3위까지 대권 후보 3위인데 미래통합당에서 넘버원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 네, 근데 뭐 여론조사 실시 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사실 믿어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마치 검찰총장이 정치에 생각이 있는 듯한 모양새를 좀 풍기는 여론조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뭐 정치나 뭐 원래 다들 뜻은 없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부추기면 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왜 미래통합당으로 한정 지으시는지 그럼 어디 갑니까?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칭찬하던 분인데 어디로 갈지는 뭐 어디로 가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박지원 거기서 절로 전 간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정치는 걸로 생물이라고 거기서 걸로 어디 갑니까?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당이 스카우트 할까요? 근데 출입 기자들은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아. 주고받는 언어가 무립의 고수라고 했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출입 기자들은 만약에 오신다면. 네. 네. 네, 그 정도가 되면 정치는 생물이 아니라 괴물이죠. 명언 하나 더 큰 명언 하나 했습니다. 괴물이다. 네. 어디로 갈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검찰총장 남은 1년 임기를 마저 하겠죠. 네. 뭐 중간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래통합당에서 잘 봐주세요. 네, 백종원처럼. 열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